자, 이번 시간에는 3주차 강의에 대해서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는 이제 증권시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먼저 증권시장의 위치를 한번 설명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큰 개념의 시장은 뭐냐 이거예요. 금융시장의 체계를 우리가 본문 강의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금융시장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출자하고 그 돈을 받아서 쓰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년 이내의 자금, 단기 자금을 쓰는 자금시장 또는 화폐시장이라고 해요. 화폐시장.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자금을 주로 쓰는, 이때는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걸 증권시장이라고 해요.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이제 자본시장이라고 돼요. 자본시장. 이게 좀 장기적인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1년 이내의 자금은 자금이라는 말을 쓰고 1년 이상에 쓰는 돈은 자본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외국 화폐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체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가장 큰 개념이고 이것들이 다 요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직접 발행과 가장 관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직접 발행은 이제 발행 주체예요. 발행 주체. 그러니까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정부는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주식을 발행할 수 없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지자체도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런 기업, 정부, 지자체가 직접 발행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직접 발행이고, 금융기관은 간접 발행할 때의 발행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이 금융기관이니까 금융기관은 발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금융기관도 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도 발행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간접 발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관련성이 적다고 하면은 직접 발행과 관련된 것, 관련성이 적다고 하면 간접 발행과 관련된 거를 찾아야겠죠. 세 번째 질문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자금을 안정적으로 편한 방법, 안정적인 방법, 편한 방법이도 되죠. 그랬을 때의 방법이 뭐냐 하는데, 자기가 발행하는 건 너무 복잡하잖아요. 모집 주선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샀다가 안 사는 거를 저기가 떠안게 되잖아요. 발행 기업이. 잔액인수는, 안 팔린 부분만 금융기관이 인수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팔릴 때까지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총액 인수는 그냥 총액을 한꺼번에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주는 거니까 이게 가장 편안하네요. 그렇죠? 가장 편안한 방법. 그러니까 100억의 돈이 필요한데
100억의 돈이 필요한데 자기 발행은 일단 아니고 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60억을 팔았는데 40억은 못 팔았다. 그러면 못 팔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모집 주선이고, 못 팔은 40억은 우리가 사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액 인수는 100억을 그냥 내가 사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억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것도 100억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총액 인수는 한 번에 그냥 총 100억을 주는 거고, 잔액 인수는 쭉 팔다가 60억은 팔고 안 팔렸으니까 40억을 우리가 금융기관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총액 인수입니다. 다음 중 발행 주체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발행 방법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냐. 발행 주체는 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업이 발행을 하는데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을 다 마련하지 못하면 그게 발행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1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손해를 보는. 직접 발행. 자기가 직접 발행을 하다 보면은 마련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발행 위험이 떠안게 되는 거죠. 총액 인수 100억 필요한 걸 모두 금융기관이 해주니까 괜찮아요. 잔액 인수 60억은 투자자에게 해주고 40억은 자기가 해주니까 괜찮아요. 또 모집 주선 이건 안 되죠. 모집 주선은 60억을 마련해주고 40억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런 40억을 내가 모래 못하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발행과 모집 주선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발행 기관이 인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발행 방법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발행 기관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이 인수 위험을 떠안아서 나중에 팔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하는 100억을 모두 떠안았다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증권 시황이 좋아지면서 120억에 팔아서 20억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80억에 팔아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발행 위험이죠. 발행 위험. 인수 위험. 그럴 때에 총액 인수를 하면은 일단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잔액 인수. 100억 중에서 60억은 투자자에게 마련을 했고 40억을 내가 떠안았는데 40억도 나중에 팔 때 45억에 팔 수도 있고 30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 위험이 발생을 하죠. 모집 주선은 60억은 투자자에게 마련을 해서 주고 40억은 난 모르겠다 하고 기업에게 주는 거니까 기업에게 딱 맡기는 거니까 모집 주선에서는 발행 인수 위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인수 위험을 안게 되는 거예요. 사모와 비교해서 공모가 갖는 특징이 뭐냐 하는 건데요. 일단 공모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니까 투자자들이 많죠. 그리고 높은 수익을 추구해요. 공모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는 못하죠.
또 신속하게 움직인다. 신속하게 움직이지도 못해요. 공모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요 세 개는 공모의 특징이네요. 아니 사모의 특징이네요. 사모펀드. 공모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규제가 많은 것은 바로 공모의 특징이고, 그래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이해관계자가 적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펀드의 대표적인 그런 것을 이제 투기적 펀드로 이제 헤지 펀드라고 얘기해요. 헤지 펀드. 그래서 헤지 펀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헤지 펀드의 투기적인 그런 거래가 공격이 있었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몇 안 되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이러는 거죠. 투기적 자본. 발행시장과 비교해서 유통시장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증권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죠. 그리고 이미 발행된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라 해서 2차적 시장이라고 하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경쟁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경매매 시장이라고 그래요. 경매매 시장. 그리고 추상적 시장은 발행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 그러니까 어디 구체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행 주체가 증권을 발행을 해서 발행된 증권이 1차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말한다고 해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공식 명칭이 뭐냐? 인데 증권거래소, 한국현물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는 그냥 보통 명사고요. 보통 명사고,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는 한국거래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증권 유통시장,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스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시장이 생겼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 였다가 요것이 다시 한국 거래소로 바뀌어서 또 언제 또 이름이 바뀔지 모르겠죠. 근데 2020년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 거래소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KRX를 따서 KRX라고 해요. KRX. 개설 순서가 올바른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유통시장에서 이제 현물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파생상품 시장은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이런 기초 자산을 근거로 해서 파생되어서 생긴 시장이어서 이제 그거는 선물 시장에서 다뤄요. 그런데 선물 옵션이 대표적인 파생금융 상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선물거래소라고 하죠. 선물거래소. 근데 이제 그와 대응해서 현물거래소라는 말을 쓰는데 그 현물거래소는 바로
가장 오래된 게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코넥스, 이런 순서로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보통은 코넥스 얘기는 안 하고 주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코스피, 코스닥. 왜냐면 이게 곧잘 옛날에도 뭐 제3시장이라고 해서 또 생기고 뭐 이랬었는데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두 개입니다. 상장 요건 중에서 기준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다. 이때 기준 시가총액의 의미는 뭐냐? 그 기준 시가총액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이제 증권시장 전체의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500조? 1,500조 정도 될 겁니다. 1,400~500조. 이렇게 되는데, 그때 얘기하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시장 가격에다가 지금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예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합니다. 시가총액. 그런데 그 상장 요건에서는 상장 기업이 아직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않으니까 시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 가격을 중심으로 발행 주식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모 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모 가격 곱하기 발행 주식수 하면은 바로 이게 상장 요건에서 얘기하는 기준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기준 시가총액. 공모 가격을 얼마로 정하냐, 이런 것이 이제 발행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보고 얼마의 가격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주식 액면 금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액면 금액은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이게 100원이에요. 주식 액면 금액이. 그게 지금 뭐 한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SK텔레콤이 뭐 20만 원 해요. 20몇만 원 해요. 그 주식이. 그건 SK텔레콤 500원짜리네요. 500원짜리. 액면으로는 5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뭐 20만 원 하고. 또 현대차가 뭐 한 15만 원 한단 말이에요. 주식이. 이건 시장 가격이에요. 현대차는 발행 주식이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이 주식은 액면으로 얼마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액면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주식의 액면 금액의 가격이 적혀 있지만 그것으로 거래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 뭐 이 레이저 빔을 여기에다가 50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이거 50원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5만 원에 거래된다, 2만 원에 거래된다. 거래되는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액면 금액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의 액면 금액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몇 주를 발행했느냐, 이것이 있는 거지. 올해 상장하려고 하는데 감사 의견이 1년 전에, 한정 의견 2년 전, 3년 전에는 모두 적정 의견이었다. 상장과 관련된 옳은 것은 상장할 수 있다, 조건부 상장 요건에 해당한다, 상장할 수 없다, 답이 없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랬죠. 항상 3년간의 자료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적정이어야 돼요. 바로 직전 연도. 그리고 그 전에는 한정이어도 상관없고 적정이어도 상관없고, 이때는 상관없어요. 한정이나 적정이나. 그렇지만 뭐
적정, 한정, 부적정 이러면 안 되죠. 부적정이면 적정이나 한정정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장할 수 없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새 3주차 증권시장에 대한 그 문제중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